이번에 선거 과정들 보니까 네네. 이 보수 진영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며칠 전에 우리 김상욱 의원이라든가 네네. 와서 같이 인터뷰했는데요. 네네.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김상욱 의원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야 민주당 오니까 너무 좋다. 네. 자기가 그동안 꿈꿨던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그동안 몰랐었는데 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각오를 다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동진 정책 또 보수적인 분들을 많이 영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이 구도화하는데 몇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동서구도, 남북구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진보와 보수의 구도들이 있는데 이 진보와 보수의 구도가 애초에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네, 상식 대 몰상식. 그렇죠. 이게 그 구도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민주 대 반민주, 상식 대 몰상식 네. 그렇게 되겠죠. 뭐 민주 대 반민주까지 갈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상식 대 몰상식의 영역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뭐 상식이 진보고 몰상식이 그 보수로 달을 쓰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념적 지형이 색깔론까지 이제 붙여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최소한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 국힘당에서 견뎌내는 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국힘당에서 상식적인 사람들이 가면 몰상식에 최첨단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 너희 편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잘 섬길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몰상식의 집단에서 가장 몰상식의 지도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들이 그 프레임 속에서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일제 앞잡이 조선인 형사들. 이들이 가장 악랄했잖아요. 고등계 형사들 악랄했죠. 예. 조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앞잡이를 하면서 그들에게 월급 받아 먹었던 그 형사들이 가장 악랄했는데 가장 악랄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일본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동포들을 더 심하게 매질하고 더 심하게 목을 조어야 되는 그러한 이 구조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말 저 형 괜찮았는데 예전에 원외 때는 정상적인 토론을 했는데 왜 뺐지만 다르면 저러지? 라고 했던 형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수로서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세계로 나오면 얼마나 숨통이 트일까요? 세상이 행복하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최근에 국힘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입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숨 막히고 질식할 것 같은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수없이 도다리 눈깔 돌리듯이 맨날 눈동자를 좌우로 흔들던 그들이 민주당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정치를 이제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축복받은 것 아닌가. 네. 김상욱 의원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네. 표정이 정말 과거에 고뇌하던 이 표정에서 지금은 기쁘게 정치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증표가 아닐까 하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민중기 특검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김건희 특검 맡은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 의원 보도로 알았다. 특검보를 임명할 거고 대면 조사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찰 조사에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하고 김건희는 갑자기 특검 조사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니 이 두 부부 윤건희 대체 대한민국을 뭘로 보는 걸까요? 내란 일으키고 온갖 뭘로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로 보냐? 졸로 보지. 졸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졸로 보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들도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짜낼 수 있는 묘안이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백약이 무효하다고 그러죠. 수없이 많은 약을 써도 이제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할 때 그들이 썼던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낼 수 있는 상상력은 재벌 총수들이 수사받기 전에 입원을 하더라. 그 다음에 출두할 때 휠체어를 타더라. 그 다음에 마스크를 끼더라. 선글라스를 끼더라.
모자를 쓰더라. 이제 이런 그 부분에 하나 좀 그 창의적으로 갖다 붙이면 링거를 꼽더라. 네.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그들의 상상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그들이 궁색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김건희가 입원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전조 현상이 없었잖아요. 김건희가 아프다든지 뭐 지병이 있다든지 약간 헬쓱해졌다고 얘기만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전조 현상이 없다가 갑자기 입원하면 특검을 앞두고 이 재벌 회장 그 따라하기 흉년 회기로 그 들어갔구나라고 이제 평가할 수밖에 딱 없고요. 떠오른다는 거 꾀병입니다. 꾀병. 아유 그런 그 이 고급진 단어. 그 진단합니까? 예. 야, 자,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예. 인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임명이 되고 있고 대통령실도 뭐 차고 있고 예. 김민석 총리 네. 지명자가 있고 이종석 국방장관 비롯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인사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인사 행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그 초기에 그 첫 번째 인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인사를 발표하면서 네. 뭐 이제 오모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그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썼던 글들이 확정되기 전에는 충분히 처절하게 토론하자. 확정된 이후에는 지켜보고 행위에 대한 그 평가를 하자. 이제 이렇게 좀 원칙적인 이 글을 이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 제가 불편한 사람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우상호 수석하고 정무수석. 네. 저하고 이 격렬한 이 언사가 오갔던 그런 관계이고 그분에 대한 제가 아주 부정적인 평가들을 수없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우상호 수석의 행보는 박수 쳐줄 여지들이 많이 지금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민주유공자 가족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내가 책임지고 이 국회를 설득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은 위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박수 쳐줘도 되는 상황이 이제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민주당에 있어서의 가장 오명은 수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박의 행보를 걸었던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의 고용과 당평 정책에 대해서 결정나고 확정되기 전에는 충분히 토론하되 확정된 이후에는 그들의 행보에 따라서 그들의 이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 해주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는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정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집단지성은 큰 프레임을 쑥쑥 바꾸고 쑥쑥 진화하고 진보하는 것들이 쳐다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동안 총리하면 되게 70대 뭐 이렇게 네. 나이가 드신 분이 네. 있었는데 네. 연령도 확 낮추고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 굉장히 유능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인공지능 뭐 토론회도 만들어서 스스로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네. 그럴 정도로 이런 정책 현안도 굉장히 밝은데 어떻습니까? 총리로서 역할을 잘할 것인지 그리고 총리는 아무래도 이 청문회가 굉장히 격렬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진행이 될까요? 제가 영어가 딱 두 가지를 이 평소에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오케이 하고 오케이, 네, excellent choice. 엑셀런트 초이스, 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인사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방송을 보면 제가 뭐 방송 평론을 하든지 정치적으로 좀 모호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라고 할 때 주로 두 사람을 챙겨서 보는데 한 사람이 박진영, 네, 한 박진영 사람이 씨. 네, 김민석. 네, 김민석이 최고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가 하나의 핵심 레퍼런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진영 정치평론가가
쟤는 또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을까가 여러 의미 있는 평론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제가 두 사람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과 글에 있어서의 안정감과 책임감, 그 다음에 충분히 팩트 체크된 이 발언들,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실력 있는 김민석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18년에 광야에서 찬설이 맞고 비바람을 견뎌온 김민석의 18년이 지금 오늘의 총리 김민석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찬설이 찬바람 맞지 않고 쉽게 된 이 국회의원들이든 쉽게 되는 정치인들이 가질 수 있는 함정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겪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기 관리가 단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 준비가 탄탄하고, 그 다음에 발언 하나하나, 글 하나하나가 신중한, 예, 그런 정치인이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데 또 그렇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한다네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몇 번 그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전문가들 모아서 토론도 하고 공청회하고 또 본인 직접 발표도 하고 그런 모습들 보니까 야,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총리로 또 발탁이 됐습니다.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톱 체제가 이제 대통령, 국무총리를 투톱 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만 이제 오롯이 존경할 때는 원톱 체제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지지 못한 영역들이 이제 인맥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치의 인맥들, 중앙정치의 인맥의 영역들이 있고, 주류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변방을 주류로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시너지가 나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류를 바꿔오는 과정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변경에서 주류로 이제 바꾼 경험이 있었었고, 이제 거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김민석 총리가 또 변방에서 주류로 이 편입되고 주류로서의 이 스포트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역대 민주정부에 있어서 최강의 조합 아닐까, 드림팀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 저희가 당정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네. 그러면은 지금은 당정대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네. 청와대가 이제 네. 대통령실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총리 네. 당대표가 또 중요합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일단은 출사표를 던졌고 네. 아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제 출마를 할 걸로 보이고 또 뭐 다른 분들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은 뭐 나오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 네. 누가 선장이 되고 또 당이 어떻게 앞으로 이 국정에 대해서 네. 기여도 또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청래, 박찬대를 놓고 만약에 선택을 하라 하면 당원들이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즉 정청래와 박찬대는 아주 친해요. 그리고 둘 다 생각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 소통 부분에 있어서 이 장애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청래든 박찬대든 어느 누가 당대표가 된들 우리 당의 큰 변화는 없을 거다. 현재의 더 강한 민주당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올 안에 주요 개혁 입법은 다 마무리하는 초강력 드라이브가 걸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원들 간에 이제 처절한 치열한 배제 언어들이 이제 당분간 좀 될 수밖에 없는 건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서영교, 김병기를 우리 당원들에게 그 제시했었을 때 다들 행복한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서영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든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든 누구를 시켜도 이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당대표, 원내대표, 이제 법사위 이렇게 저는 이제 사두마차라고 보는데 이 흐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다, 불협화음 없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고 그럼 여기에 그 이재명, 김병기 사이에 정청래가 들어오든 박찬대가 들어오든 큰 변화는 없다. 철저하게 함께 그 원팀을 꾸릴 가능성이 99%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그 행복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박찬대 원대가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고민 중이다. 기자가 물어봐서 당대표 출마하십니까 했더니 솔직히 좀 고민 중이다. 이게 최대치예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미 뭐 캠프를 준비했다, 뭐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는데 지지자들은 연판장 만들어서 돌리고 있다, 뭐 있다, 얘기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 과정들 자체가 좀 불편해요. 박찬대 원대의 고민이 엄청나게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치고 나오면서 이 당원들의 이 분열 양상들이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봉합하고 다시 단일 대우로 이끌 것인가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대통령 이기고 대통령 취임하고 불과 2주도 안 됐는데 또 이러한 이 분열과 갈등에 대한 위협과 위기를 겪어야 되나. 좀 한 달이라도 발 뻗고 편안하게 대통령 나오는 유튜브 보면서 좀 행복하면 안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불편한 지점이 있어요. 네. 민주당이 지금 170석 가까운 일부 이제 비례대표 빠지면서 그러면 야권 전체적으로는 190석이 넘는 큰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민주당 차원에서 자, 이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초기에 빠르게 개혁하고 입법하고 이재명 정부가 달성해야 될 목표들을 이루면서도 또 그러나 오만하지 않다라는 또 소리도 들어야 될 텐데요. 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로 어떻게 가야 국민들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만하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만하다의 다른 표현은 역풍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까지 역풍이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아직까지는 없었죠, 이제. 없었잖아요. 네. 저는 오만하다는 강력하다. 예,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실하다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야당 시절에 냈던 그리고 거부를 당했던 20몇 개의 이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겨우 3개 처리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3개 처리됐습니다. 저는 쉴 틈 없이 폭풍과 같이 지난번에 거부당했던 법안들이 빨리 재상정되어서 이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그리고 여름 휴가를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 국회 때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 정리해야 되는 수많은 입법들, 이제 검찰개혁 입법들, 그 다음에 사법개혁 입법들, 언론개혁 입법들, 그 다음에 사학개혁 입법들, 이런 묵어서 한국의 변화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이러한 것들을 빨리 그 고리를 끊고 새롭게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쉴 틈 없이 몰아붙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오만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네, 어? 그렇죠. 자, 조선일보 가만히 있겠어요? 계급품 물겠죠. 걔들은 야당 때는 계급품, 그 다음에 이 여당 때는 그 개 햇바닥처럼 그 부는 애들이 그 조선일보인데, 걔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지져줘도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개놈들아 지져라. 우리는 간다. 지져도 간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고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영역이 대통령의 그 경제정책입니다. 시장 상권이 살아나고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안정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일자리의 안정과 그 증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돈이 없어서 안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쓰면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죠? 쓸 수가 없는 거죠. 불안감에 돈을 쓸 수 없고 소비 심리가 안 살아나고, 그게 나의 주머니를 더 얇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계획이 가능한 나라로 지금 급격하게 재구조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6개월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우리가 보면, 한동안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삶을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정치에 대한, 정부에 대한 안심이 생기면 한국 경제는 급격하게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이 한 축에서 강력하게 버텨주고, 즉 민생경제부터 그 경제가 붙는 거시경제, 미시경제, 민생경제, 이러한 경제에 있어서의 그 변화와 그 기대가 한 축에 있고, 한 축이 사회구조개혁에 대한 그 변화와 이 실질적인 효능감들이 함께 가면, 오만한다든지 역풍이라든지 독주라든지 독재라든지 하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발언이 될 거라. 그렇죠. 실질적인 성과로 입증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정치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친윤계 송은석 의원이 이제 다시 뽑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내란에 대한 반성도 없고, 또 그동안 있었던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폭정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 없이 지금 내부에서만 친윤계가 결집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이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정치가 좋아질 텐데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 반란 세력들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들이 국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는 그 말 그대로 정치공학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그 존재 의미 이상 없다. 우리 당에 새로 들어온 그 보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당에서 그 정말 당내 진보 세력들을 숨 막히게 했던 보수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 당에. 정말 의총에 들어가면요,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보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성들은 어쨌든 충분히 검증되는 분들이에요. 민주당 내에 보수 진영에 가도 건강한 보수 진영, 지금 우리 김홍국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거기로 가서 정당을 해도 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그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 충분히 견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당 내에서 시기적으로 위기 상황이고 돌파해야 될 때 계속 발목 잡는 보수 진영에서 파견 온 분과 같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내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관심이 이대남입니다. 네. 청년들이 취업도 못하지, 네. 결혼도 못하지, 집도 못 사지. 군대 갔다 오면 아득한 2년여의 공백. 그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좌절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자극하고 여성과의 세대 갈라치기 하고 네. 여러 가지 성별 갈라치기 하고 하면서 이대남의 이 청년들이 좌절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정치인이 윤석열이었으면 윤석열만큼 나쁜 정치인이 이준석이에요. 네. 제가 그 이준석하고 방송을 한 1년 반 정도 MBC에서 하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너 그러다가 거기에서 죽는다라고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20대 남녀를 갈라쳤어요. 그 다음에 그 아빠와 딸을 갈라쳤어요. 50대와 20대, 30대 여성을 갈라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부녀지간을 갈라쳤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를 갈라쳤어요. 70대 이상과 40, 50대를 갈라쳤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포이론이 뭐예요? 40, 50대 포이론이었잖아요. 그렇죠. 세대 포이론, 네. 40, 50대 포이론. 40, 50대가 그 집의 가장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 위에가 아들과 딸이에요. 이런 한 가정으로 보면 폐륜을 끊임없이 자극한 그 폐륜적 정치인이 전 이준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 만악의 근원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생각. 네. 가짜뉴스의 만악의 근원, 여론조작의 만악의 근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 건강의 만악의 근원이 조선일보면 이렇게 갈라치기 만악의 근원은 이준석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20대 남성들에 대한 정책들이 충분히 이제 구사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즉, 그 기본금융, 기본소득, 그다음에 그 청년 기본소득, 뭐 이러한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의 그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 실제 그들이 그 준비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고, 여기에 그 출산 장려 정책들이 그 붙으면 상당 부분 새로운 변화들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는 뭐 유학을 짧게 갔다 와서 잘 모르는데 미국 유학 갔던 그 선배들 보면 가가지고 그 미국에서 그 아이를 낳으면 우유값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네. 돈으로 그 이 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했던 그 이 추억담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지금 우리 20대 청년들이 딱 그 상황에 외국에 나간 그 고학생들처럼 또는 그 노동자처럼 딱 그런 처참한 현실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와달라, 돈 달라, 표 달라 할 때만 그들에게 구애를 했지, 권력을 잡고 나서는 다 팽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거를 성남시장으로서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로서 그들에게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대통령 권한이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기본 시리즈에서 1차적 대상을 20대 청년들로 설정하고 풀어 나가면 저는 상당 부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따라오는 부분과 비난이 뭐냐면 포퓰리즘으로 이제 따라붙을 겁니다. 네. 자, 저는 항상 그 포퓰리즘을 이야기할 때 그 포퓰리즘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의 주둥아리를 갖다가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네. 경제가 위기이고 국민이 위기일 때는 공적 자금을 풀어야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 전체적인 이 경기 흐름이 좋을 때는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정의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절대선이었을 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고 정부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 다 힘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대가 상당히 어려워요. 청년 세대가 어려워요. 그러면 국가가 어디에 있었냐? 나의 20대 때는 나 옆에 국가는 없었다라고 저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국가가 들어가 주는 거고 정부가 들어가 주는 거고 거기에 경제적 지원이든 그 복지적 지원이든 그다음에 그들이 삶의 그 터전을 마련하는 지원이든 폭풍같이 그 쏟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안정됐을 때 사회 전체가 균형이 잡히고 이들이 안정되는 그 돈이 세상 밖으로 나가나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또 다른 이 경제 활성화의 자원으로 순환되는 거잖아요. 투자 승수 효과, 예. 소비 승수 효과가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확보하고 그때부터 그 확대 재정이 아니고 축소 재정으로 또 그 재정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이러한 정책으로 그 균형을 맞춰야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나라는 불경기고 애국은 호황기면 우리나라가 그 불경기를 풀 수 있도록 확대 재정을 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저들은 그냥 이 재정 균형 여기가 절대 선임금 마냥 시대의 변화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진짜 맥락 없는 단편적인 사고 탁상공론 해왔던 게 경제정책이라고. 그렇죠. 근대주의 경제학에 머물고 쌍팔년도식의 네. 경제에 머물고 있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정책으로 잘 풀어나가시고 청년들을 실제 또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 한마디만 더 요구하고 갈게요. 네네. 홍준표가 가장 나쁜 정치인 중에 또 대표적인 그 정치인인데 경남도정에서 채무제로가 절대 선인양 하면서 경남의 제조업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공공기관이 채무제로가 절대 선이어야 되냐고요. 제조업이 죽는다고 난리치고 아우성치고 조선업이 나자빠지는 상황이면 경남도가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알지를 끊어주고 하면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지. 그리고 조선업이 지금처럼 살아났을 때 조선업으로부터 그 빌려줬던 돈을 회수해가지고 그 채무를 갚으면 되지.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 지자체 단체장을 하면서 채무제로가 절대 선인양, 균형 재정이 절대 선인양 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맞습니다. 만드는. 그러니까요. 홍준표 나쁜 정치인. 네. 홍준표 시장 잘 듣고 계시죠? 반성하고 하와이에서 돌아오면 국민께 사과하고 좋은 정치 될 수 있도록 역할하시기 바랍니다. 한 대 맞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큰 얘기들 또 뭐 방송 언론교육 토해내셨는데 이재명 정부 이제 G7에서 좋은 성과 내고 돌아와서 또 좋은 정책 펼칠 텐데 야, 이재명 정부가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발달 장애 엄마들이 하루라도 발을 고 주무실 수 있도록 네.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애 중에서도 가장 이 부모들이 힘겨운 장애가 발달 장애예요. 네. 예, 그래서 발달 장애 부모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하소서라는 게 그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발달 장애가 아이로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노인 발달 장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전문 요양원도 없고 전문 시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탄탄한 나라여야 된다. 급속한 압축 성장 과정에 있어서 사회 곳곳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들이 덤성덤성 걷다가 빠져서 쉽게 다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라면 발달 장애와 관련된 종합적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가 저의 원픽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들으셨겠죠? 꼭
이 부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년여를 넘긴 국회의원 양문석 의원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 그리고 네. 앞으로의 계획 우리 구독자, 시청자, 국민들께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계획이나 각오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살아왔고 그리고 이후에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항상 아스팔트를 떠나지 않고 아스팔트에서 생생한 호흡, 생생한 분노, 생생한 여러분들의 숨소리를 함께 듣고 함께 하는 그러한 정치인이고자 합니다. 내일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일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예측 가능한 1시간 내 나는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혹여 길게 정치를 하게 되면 이 초심도 상당히 무뎌지겠죠. 그때 그런 제가 비판했던 꼰대 정치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심정입니다. 고맙습니다.